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법술사, 장기현재 강의 시리즈 미법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즘은 제가 이제 좀 낮 시간에 할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살짝 폰으로 멀리서 찍고 있는데 제자분들이 얼굴 좀 이렇게 디밀지 말라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대빵 크게 찍으시냐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찍어 보이긴 하는데 제 잘생긴 얼굴을 막 어필하겠다 이런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관계, 심리 이런 거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제가 가진 어떤 그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 느낌, 감정, 정서 이런 걸 좀 미세하게나마 잘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막 카메라 얼굴에 좀 드밀었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셔서 너무 좀 부담스러우셨다면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미법술사 제대로 된 상명학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공개 강의라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지만 어려운 거를 자꾸 딱딱하게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제가 워낙 여기저기서 웹상에서 서핑해서 볼 수 있는 흔한 그런 내용을 저 자체도 별로 강의하고 싶지 않고 재미가 없으니까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 상명하게 제대로 된 퀄리티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진행하는 이 미법술사 시리즈는 상명학이라는 학문, 상명학이라는 상위 학문 아래에 이렇게 해당되는 여러 개의 분과 학문, 분과 학문이 많아요. 무미라든가 현습이라든가 이렇게 쭉 나가는 분과 학문 중에 소계라는 분과 학문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미법술사라는 어떤 그 과거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미학에서 소계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념으로 치자면 대인관계 또는 심리학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조금은 여러분들이 위화감, 약간은 경계심,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원래는 어떤 개념에 가장 가까운 학문이냐면 여러분들이 브레인 워싱이라고 알고 계시는 세뇌라고 알고 계시는 그 학문의 실질적인 내용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세뇌라는 내용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원래 그 한국 전쟁 당시에 이제 중공군들이 미군 포로들한테 사상 개조를 일으켰는데 민주주의에서 또 자유가 있고 또 경제적인 풍요를 가진 상태에서 그런 나라에 살던 사람이 공산당 사로잡혀서 고문을 당한다거나 감금을 당한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오히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정도의 어떤 커다란 사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서구 세계에서는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한 사람의 어떤 사고 체계를 저렇게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국에서 쓰던 그 말을 직역한 게 브레인 워싱입니다. 머리를 씻는다는 뜻이죠. 근데 그 중국에서 썼던 그 세뇌라는 말 자체가 옛날부터 쭉 내려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조어예요. 신조어. 그래서 상미학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전해오는 개별적인 분과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옛날부터 쓰던 거라고 우리는 세뇌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세뇌라는 건 신조어이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그걸 소계라고 부르는데 이 소계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세뇌 심리학,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고, 제가 이전에 첫 번째 편에서 그 말씀 드렸었죠. 설득의 접근과 호감의 접근, 사랑의 접근이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상대한테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실행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상명학에서는 세뇌적 관점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쭉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현대 개념으로 치자면 첫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농사를 진 적도 있었고 장사를 한다거나 예술적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을에 머물긴 했지만 명목상으로 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사실상은 요즘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꾼 앤 인플루언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은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개념이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설득과 호감의 결정적 차이를 드디어 현대 산업 문화에서 이해를 한 증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인플루언서가 뭐를 설득하진 않아요. 뭐 이 제품이 이러니까 꼭 사셔야 되고 어쩌고, 물론 어떤 설명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떤 그 뭐 SNS의 유명한 스타일 수도 있고 뭐 셀럽일 수도 있고 뭐 인지도가 많은 사회 저명 인사가일 수도 있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요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루언서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했다면 흔히 얘기하는 광고 모델 효과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광고 모델이 광고 속에서 우리한테 이 물건이 얼마나 좋고요, 이쁘고요, 뭐 괜찮고요, 그러니까 꼭 사셔야 된다 해서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네, 저게 타당성이 있네, 그래서 그걸 산다기보다는 광고 모델을 되게 우리가 다 아는 사람, 유명한 사람,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 닮고 싶은 롤 모델에 가까운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을 몇억 원 이상씩 주는 광고료를 지불하면서, 광고 모델료를 지불하면서 기용을 할까요? 바로 그 부분 때문이죠. 설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한테 가지는 친밀도, 신뢰감, 그리고 호감도에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내용이 그런 것 같아, 맞는 말 같아. 여러분도 어떠세요? 목소리가 이렇게 보통 아나운서 톤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아나운서 톤으로 우리가 많이 얼굴 보던 분이 얘기하면 진짜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맞는 말 같고, 뭐 우리 어떤 윤우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 참 날이 많이 덥죠. 제가 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한 번씩 더 드셔보세요. 다음에 봐요. 이러고 가면 뭐 여기 혈떡이 뭐가 있어? 그냥 먹었는데 맛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지가 그런가 보네. 지가 너는 그러겠지.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되겠지만. 뭔가 이렇게 호감도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 아니고 우리 생각,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나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우리 편, 내 편,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이런 느낌이 드니까 뭔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쓱 그냥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욕망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상묘학은 설득의 테크닉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고 맞고요, 다 알겠고요, 네 싸네 좋네요. 근데 별로 안 땡긴다니까. 내가 바빠갖고 죄송해요. 네? 우리가 왜 그렇게 된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전단지 주고 아무리 떠들고 뭐 행사 상품 주고 샘플 주고 아무리 꼬셔도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건 네 생각이니까. 그 누구신데요? 누구세요? 저거 무슨 사이세요? 저 아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하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인플루언서란 개념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즉 과거의 상묘학이, 그리고 상묘학에 영향을 미쳤던 미법술사란 과거의 사람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부분들, 설득의 논리는 명분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누군가가 내 요구를 들어주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가지는 친밀감, 호감도, 신뢰도란 애정적 느낌, 호감과 사랑의 결과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플루언서적 개념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수 막 유명한 가수 막 이러고 뭐 그럼 인플루언서잖아요. 스포츠 스타 막 또 봐봐 테니스 딱딱 뭐 하면 그 인플루언서잖아요. 근데 노래나 뭐 방송이라든가 잦은 노출이라든가 이런 인지도라든가 이런 걸 갖고 누군가라고 그러네, 사고 싶네, 나도 그러고 싶네, 이렇게 자기 욕망으로 만들게 만드는 도구로서 대화와 그저 관계하는 것만으로도 유명 스포츠 스타가 우리한테 광고하는 것처럼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미법술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것이 현대 산업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게 된 이유를 설득과 사랑의 대비 구조로 이해를 하셨죠.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도 인플루언스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 미법술사들이 대화와 관계로 호감을 가지는 사이를 만들고 서로 아이 좋아 뭐 사랑해 자기야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으로 그런 거대한 위력을 발휘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네. 왜? 과거의 미법술사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꾼의 방식으로 인플루언서가 됐던 사람인데 우리도 연애해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팩트 폭력을 듣는 분들 중에 연애를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연애 뭐 누군가를 좋아한다던가 뭐 친한 친구가 됐다거나 뭐 데이트를 했다거나 그래서 뭐 콩닥콩닥거리는 뭐 호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 우리도 다 해봤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누구하고 친구 되고 연인 되니까 부탁 들어주든가요? 내가 뭐 원하는 거 다 들어주든가요? 과거의 미법술사라는 사람들은 그런 대화, 관계, 호감의 사이를 만듦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원하는 인생의 모든 걸 다 만들어내는 사람. 돈도 안 벌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니까. 주니까. 뭐 물건을 사달라면 다 사주고 이거 해달라면 저거 다 해주고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과거 이 학문을 사부님한테 배울 때 제가 놀림받았던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빠 날 너무너무 사랑해. 진짜 나 없이 못 사는데 딱 우리 여자친구 나한테 진짜 잘해. 진짜 걔 나 너무 좋아하지. 뭐 내가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도 한때는 그런 나름의 간지가 있으셨을 거야. 나 그 정도의 아우라 있어. 이런 거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사부님이 저한테 뭐라고 약간 반 농담 삼아 이야기하시냐면 그러세요. 연애 좀 해보셨어요? 그래서 널 뭐 그렇게 좋아해? 그러셔. 그러면 뭐 가서 뭐 갑자기 얘기하다가 저 담배 한 갑만 좀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사다 줘? 가서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좀 뭐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뭐 좀 부탁하고 그러면 척척 다 들어줘? 아닐걸? 그거 왜 시켜? 오빠 오라. 그 오빠 할 거잖아. 내가 뭐 신이야? 막 그러지 않으셨나요? 친구한테 돈 몇만 원 부는 것도 어때 쉬우셨어요? 전혀 안 쉬우실 거요. 거기서 제가 특정의 분야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최면과 쇠뇌의 차이가 있다는 걸 제가 제자들한테 강의에서 많이 설명합니다. 보통 최면을 하시는 분들은 최면이 되게 세게 자라면 쇠뇌가 되는 거다. 약간 이렇게 연장선상 또는 최면의 가장 높은 경지 상승적 개념으로 쇠뇌를 바라보시는데 쇠뇌라는 분야를 인문학이나 심리학 계열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최면도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면과 이 쇠뇌를 양쪽을 다 다루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전 제자들한테도 이런 신기한 어떤 시범이라든가 타인의 정신이나 육체를 장악하는 좀 되게 으스스한 이런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제가 얘기를 하죠. 최면은 아무리 지구상에서 가장 최면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최면은 기본적으로 계약의 성질을 띱니다. 즉 최면 계약. 제가 당신한테 나가서 혹시 최면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이게 다이어트 최면이라고. 아니 전생 체험 혹시 또 알아요? 과거에 뭐 공주셨을지. 그러니까 한번 어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최면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고 해 상대방이 그래요? 그럴까요? 라고 해서 당신이 최면을 하겠다는 최면을 해보시겠어요? 라는 이쪽의 의사표현에 동의라는 계약을 해야지만 최면이 됩니다. 뭐예요? 안 할래요. 이상한 사람이야. 뭐 어쩌라고요? 갑자기 누워서 제가 모르는 분한테 안 할래요. 그런 분 쫓아가서 당신은 내 눈을 보면 눈이 감긴다, 점점해진다, 내가 잘생겨 보인다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지구 최고의 최면가가도 불가능해. 그래서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최면을 갖고 단돈 5,000원도 꿀 수가 없어요.